기원전 5세기 그리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함은 27년간의 자멸적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왜 그리스는 스스로를 파괴했는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전쟁의 뿌리는 두 도시국가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테네는 바다의 제국이었습니다. 라우리온 은광에서 뽑아낸 막대한 부로 200척이 넘는 3단 노선을 건조했고 에게해 전역과 무역망을 장악했습니다. 정치 체제는 민주정이었습니다. 성인 남성 시민이라면 누구나 민회에 참석해 투표할 수 있었고 추첨으로 관직을 맡았습니다. 반면 스파르타는 육지의 강국이었습니다. 메세니아의 비옥한 평야를 헬로시라 불리는 농노들이 경작했고 소수의 스파르타 시민은 오직 전쟁 훈련에만 전념했습니다. 정치 체제는 과두정이었습니다. 2명의 왕과 28명의 원로로 구성된 원로회가 국정을 장악했고 변화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배와 방패, 개방과 폐쇄, 민주정과 과두정. 이 비대칭은 처음에는 상호 보완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의 성장 속도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균형은 깨졌습니다. 기원전 478년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직후 델로스 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에게해와 소아시아의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페르시아의 재침을 막기 위해 공동 방위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각 도시는 배를 제공하거나 조공을 납부했고 동맹의 금고는 중립지역인 델로스 섬에 보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는 이 동맹을 빠르게 장악해 나갔습니다.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조공 납부를 강제했고 탈퇴를 시도하는 도시국가들을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기원전 454년 동맹의 금고가 델로스에서 아테네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순간 델로스 동맹은 사실상 아테네 제국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이 변화를 주시했습니다. 아테네의 팽창은 단순한 경제적 번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결속을 위협하는 구조적 도전이었습니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이 전쟁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쟁을 필연적으로 만든 것은 아테네의 성장과 그로 인해 스파르타가 느낀 공포였다. 후대 학자들은 이를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 명명했습니다. 급부상하는 신흥 강국과 기존 패권국 사이에 형성되는 구조적 긴장. 양측 모두 상대방의 선제 공격을 두려워하며 결국 그 공포 자체가 전쟁을 촉발시키는 메커니즘입니다. 기원전 433년 이 구조적 긴장이 폭발했습니다. 코린토스와 그 식민 도시 케르키라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케르키라는 중립을 유지하던 해군 강국이었지만 코린토스의 압박에 아테네에 동맹을 요청했습니다. 아테네 민회는 격렬한 논쟁 끝에 케르키라와 방어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스파르타 동맹의 핵심 회원국인 코린토스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티다이아 사건이 터졌습니다. 포티다이아는 코린토스의 식민 도시였지만 델로스 동맹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아테네는 포티다이아의 코린토스 출신 관리들을 추방하고 성벽을 헐라고 명령했습니다. 포티다이아가 거부하자 아테네는 군대를 보냈습니다. 코린토스는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스파르타의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아테네의 팽창을 지금 막지 않으면 펠로폰네소스 동맹 전체가 위협받을 것입니다. 기원전 432년 스파르타에서 동맹국 회의가 열렸습니다. 코린토스를 비롯한 여러 동맹국들이 아테네의 위협을 호소했습니다. 스파르타 왕 아르키다모스 2세는 신중함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해군이 약합니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독관 스테넬라이다스는 즉각 전쟁을 주장했습니다. 아테네는 동맹 조약을 위반했습니다. 더 기다리면 우리가 더 약해집니다. 표결 결과 전쟁 찬성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기원전 431년 봄 스파르타의 동맹국인 테베가 아테네의 동맹국 플라타이아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양측의 동맹 구조는 자동 방아쇠처럼 작동했습니다. 작은 항구 도시의 분쟁이 그리스 전역을 전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키고 동맹이 평화의 안전망이 아니라 전쟁의 족쇄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제1부 번영이 공포가 될 때였습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 시스템의 충돌이자 그 시스템들이 스스로 붕괴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아테네의 전략가 페리클레스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벽 안에서 버티고 해군으로 조공을 계속 받습니다. 스파르타는 우리 성벽을 뚫을 수 없고 장기전에서 먼저 지칠 것입니다. 아테네는 페리클레스가 건설한 긴 성벽으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이 성벽은 도시에서 항구인 피레우스까지 약 6km를 연결했습니다. 바다가 열려있는 한 아테네는 포위되어도 굶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4
431년부터 스파르타군은 매년 봄 아티카 지역을 침공해 농지를 불태웠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성벽 안으로 피난했습니다. 처음에는 페리클레스의 전략이 작동하는 듯 보였습니다. 스파르타군은 성벽을 넘지 못했고 아테네 해군은 펠로폰네소스 해안을 약탈하며 보복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430년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역병이었습니다. 좁은 성벽 안에 수만 명이 밀집하자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병자를 돌보던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감염되어 죽었습니다. 시체가 너무 많아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역병은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규범과 신뢰를 파괴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과 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습니다.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2년간의 역병으로 아테네 인구의 약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29년 페리클레스 자신도 역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페리클레스의 죽음은 아테네 정치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권위와 신중함이 사라진 자리에 선동적인 정치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가죽 제조업자 출신의 클레온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는 민회에서 강경한 전쟁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스파르타와 협상은 배신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원합니다. 반대로 니키아스 같은 온건파는 평화 협상을 주장했지만 점차 비겁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민주정의 상벌 체계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성공하면 영웅, 실패하면 추방. 정치인들은 신중한 선택보다 극적인 승부수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427년 미틸레네 사건이 이 광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레스보스 섬의 도시 미틸레네가 아테네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되었습니다. 클레오는 민회에서 제안했습니다. 미틸레네 성인 남성을 모두 처형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아야 합니다. 민회는 이를 승인했고 처형 명령을 실은 배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민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격렬한 논쟁 끝에 명령이 철회되었고 두 번째 배가 급히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 배가 간발의 차이로 먼저 도착해 학살을 막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테네 민주정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흔들리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집단 학살을 결정했다가 번복하는 시스템. 정보와 이성이 아니라 분노와 공포가 정책을 좌우했습니다. 한편 스파르타도 내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헬롯들의 반란 위험이 커졌습니다. 스파르타 시민은 전체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었고 나머지는 억압받는 헬롯이었습니다. 장기 원정으로 스파르타 병력이 해외에 머무는 동안 내부 치안이 위협받았습니다. 기원전 425년 스파르타는 충격적인 패배를 겪었습니다. 필로스 전투에서 120명의 스파르티아타의 정예 전사들이 아테네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스파르타 역사상 전례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불패의 신화가 깨진 것입니다. 기원전 421년 양측은 니키아스 평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10년간의 전쟁 끝에 사실상 무승부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양측의 동맹국들은 여전히 갈등했고 불신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15년 아테네는 역사상 가장 무모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시칠리아 원정이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라는 젊고 야심찬 정치인이 민회에서 주장했습니다. 시칠리아를 정복하면 우리는 지중해 전체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도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니키아스는 반대했습니다. 시칠리아는 너무 멉니다. 우리 병력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도박입니다. 하지만 민회는 알키비아데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히려 니키아스의 경고를 듣고 더 많은 병력과 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원전 415년 여름 아테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대가 출정했습니다. 200척 이상의 전함, 수만 명의 병력, 아테네 시민 전체가 항구로 나와 환송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원정은 처참한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시칠리아의 시라쿠사이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아테네군은 포위전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도중에 아테네로 소환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스파르타로 망명했습니다. 니키아스가 지휘를 맡았지만 우유부단했습니다. 보급이 끊기고 질병이 퍼지고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기원전 413년 결국 아테네군은 완전히 포위되어 전멸했습니다. 수만 명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들은 시라쿠사이의 채석장에서 노예로 혹사당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 역사상 이보다 큰 재앙은 없었습니다. 시칠리아 원정의 실패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아테네 제국의 심장이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젊은 병력의 절반이 사라졌고 함대는 괴멸되었고
동맹국들의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민주정이 폭주한 결과였습니다. 극단적 상벌 체계, 선동가들의 부상, 정보 왜곡, 감정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오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아테네는 스스로를 파괴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제2부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다음 이야기 3부 승자 없는 전쟁에서 계속됩니다. 시칠리아 참사 이후 아테네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참혹해졌습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기원전 413년 스파르타는 데켈레이아를 점령하고 영구 주둔했습니다. 데켈레이아는 아테네에서 불과 20km 떨어진 요충지였습니다. 이제 아테네는 1년 내내 봉쇄당했고 라우리온 은광도 차단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동맹국들의 이탈이었습니다. 시칠리아 참사를 본 델로스 동맹 도시들이 연쇄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소아시아의 부유한 도시들이 아테네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결정적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내내 중립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시칠리아 참사로 균형이 깨지자 페르시아는 스파르타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 총독 티사페르네스는 스파르타 장군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금을 제공하겠습니다. 스파르타가 해군을 건조할 수 있도록 대신 전쟁이 끝나면 소아시아의 그리스 도시들은 우리에게 넘기십시오. 스파르타는 고민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때 그리스의 자유를 외쳤던 그들이 이제 그리스 도시들을 페르시아에 팔아넘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위해 스파르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페르시아의 금으로 스파르타는 강력한 함대를 건조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육군 강국 스파르타가 해군으로 아테네를 무너뜨리려 한 것입니다. 한편 아테네도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비상 자금을 끌어모아 새 함대를 건조했고 심지어 노예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며 병력을 충원했습니다. 몇 차례 해전에서 아테네는 기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406년 아르기누사이 해전 이후 아테네 민주정은 마지막 광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해전에서 아테네가 승리했지만 폭풍 때문에 난파선에서 병사들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민회는 격분했고 승리한 장군 6명을 재판 없이 집단 처형했습니다. 가장 유능한 장군들을 스스로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기원전 405년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고스포타모이 해전이었습니다. 아테네 함대는 헬레스폰토스 해협에서 스파르타 함대와 대치했습니다. 이곳은 흑해에서 오는 곡물 수송로의 핵심 지점이었습니다. 아테네로서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생명선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는 스파르타 함대의 지휘관은 리산드로스였습니다. 그는 냉철한 전략가였습니다. 정면 승부를 피하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아테네 함대는 여러 날 동안 해변에 배를 대고 보급을 받았습니다. 병사들은 매일 상륙해 식량을 구했습니다. 리산드로스는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테네 병사들이 해변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리산드로스는 전격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승무원이 없는 아테네 함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기습으로 170척이 넘는 아테네 전함이 납포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아테네 병사가 포로로 잡혔고 리산드로스는 그들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아테네의 마지막 함대가 전멸한 것입니다. 보급로가 끊기자 아테네는 굶주렸습니다. 스파르타군이 성벽을 포위했고 리산드로스의 함대가 항구를 봉쇄했습니다. 몇 달을 버티던 아테네는 결국 기원전 404년 봄 항복했습니다. 스파르타는 가혹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긴 성벽을 허물 것, 함대를 12척으로 축소할 것, 스파르타의 외교 정책을 따를 것, 델로스 동맹은 해체될 것. 스파르타군은 피리를 불며 아테네의 긴 성벽을 허물었습니다. 그 성벽은 아테네 제국의 상징이었고 페리클레스의 유산이었고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던 생명선이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아테네의 황금기도 함께 끝났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으로 스파르타의 인구는 급감했습니다. 전쟁 전 8,000명이었던 스파르티아타인은 전쟁 후 3,000명으로 줄었습니다. 헬롯 반란의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페르시아의 금이 스파르타 사회를 부패시켰습니다. 전통적으로 금지되었던 사치와 부의 축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평등을 자랑하던 스파르타 시민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생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리스 전체의 혼란이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승리했지만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와의 약속대로 소아시아 그리스 도시들을 넘겼고
이것은 그리스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기원전 395년 코린토스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아테네, 코린토스, 테베, 아르고스가 스파르타에 맞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전쟁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371년 테베의 에파미논다스는 레옥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를 격파했습니다. 불패의 스파르타군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테베는 메세니아를 해방시켜 스파르타의 경제 기반을 붕괴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38년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 시대는 끝났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시작된 내부는 결국 외부 세력의 정복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27년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자는 없었습니다. 아테네는 제국을 잃었고 스파르타는 헤게모니를 유지하지 못했고 그리스 전체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이 전쟁을 기록하며 후대에 교훈을 남기려 했습니다. 그가 본 전쟁의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성장하는 세력과 기존 강자 사이의 공포, 동맹이 족쇄가 되는 구조, 정보 왜곡과 감정적 의사결정,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한 대비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한 것.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가장 찬란했던 문명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스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서로를 두려워하고 서로를 이기려다 스스로를 잃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적의 칼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게 만든 선택들이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3부작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1000vs였습니다.